13억 인도인들이 한국 라면에 열광하던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소를 신성시하는 힌두교 국가에서 한국 라면에서 소고기 성분이 발견된 겁니다. 순식간에 13억 인구가 분노에 휩싸였죠. 한국 기업은 당장 인도를 떠나라. 하루아침에 한국의 자랑스러운 기업이 억울한 신성 모독자로 몰렸습니다. 하지만 쫓겨난 한국 기업이 이웃나라에서 일으킨 놀라운 기적은 인도를 영원히 후회하게 만들었어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마지막까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석입니다. 오늘은 정말 충격적이고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려야겠어요. 한국의 대표 식품 기업 농심이 인도에서 겪은 전대미문의 위기 상황 말이죠. 2024년 10월 어느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뉴델리에 있는 농심 인도지사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는데 동료 라제시가 얼굴이 새파래진 채로 제게 달려왔습니다. 민석, 큰일 났어. 우리 신라면에서 소고기 성분이 검출됐다는 보고서가 올라왔어. 처음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신라면은 분명히 채식주의자도 먹을 수 있게 만들어진 제품이었거든요. 하지만 라제시가 건네준 보고서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미량의 소고기 추출물이 검출되었다는 검사 결과였습니다. 인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의 의미를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힌두교도들에게 소는 신성한 동물입니다. 소고기를 먹는 것은 단순한 음식 선택이 아니라 신을 모독하는 행위로 여겨지죠. 인구의 80%가 힌두교도인 이 나라에서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거였어요. 그날 오후부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농심을 비난하는 게시물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어요. 한국 기업이 우리의 종교를 무시했다. 의도적으로 소고기를 넣어서 힌두교도들을 기만했다는 분노의 목소리들이 인터넷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건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었어요. 델리의 한 유명한 힌두교 사원의 스와미지가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한국은 우리 힌두교도 14억 명을 우롱한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우리가 정말 그런 의도였을까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온 이상 의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셋째 날부터는 전국 곳곳에서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뭄바이, 첸나이, 방갈로르, 콜카타까지 인도 전역에서 농심 제품을 불태우는 시위가 벌어졌죠.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폭력 사태까지 발생했어요. 농심 제품을 파는 상점들이 습격당하고 우리 로고가 붙은 간판들이 부서졌습니다. 인도 정부의 대응은 더욱 가혹했어요. 식품안전기준청에서는 전국 모든 농심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인도 시장에서의 입지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시위대의 횃불 불빛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한국의 자랑스러운 기업이 이런 치욕을 당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문화의 차이란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이었구나.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죠. 우리는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농심이 인도에서 철수를 발표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저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바로 리온그룹이라는 인도 현지 기업이 우리의 빈자리를 노리고 있다는 정보였어요. 리온그룹의 CEO인 비크람 샤르마라는 인물이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농심이 떠난 자리를 우리가 채우겠다. 인도인을 위한, 인도인에 의한 라면을 만들 것이다. 처음엔 단순한 경쟁사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의 진짜 속셈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리온그룹은 우리 신라면과 똑같이 생긴 포장지와 디자인으로 가짜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내놓기 시작한 거예요. 더 가증스러운 건 그들이 사용한 마케팅 문구였습니다. 진정한 한국식 라면의 맛이라며 마치 자신들이 정통 한국 라면을 만드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경쟁을 넘어선 명백한 기만이었어요. 뭄바이에 있던 저희 동료 프리아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민석 오빠, 큰일 났어요. 리온그룹이 만든 가짜 신라면을 먹은 사람들이 병원에 실려가고 있어요.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혹시 우리 농심이 또 오해받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먼저 들었거든요.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니 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리온그룹이 만든 짝퉁 라면에서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이 대량으로 검출됐어요. 품질 관리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들은 단순히 농심의 성공을 베끼려고만 했지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품질 시스템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더 황당한 일도 벌어졌어요. 리온그룹은 자신들의 제품 문제가 드러나자 오히려 이것은 원래 농심이 남겨둔 재료로 만든 것이라며 우리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습니다. 파렴치한 행동이었죠. 그런데 인도 소비자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처음에는 리온그룹의 저가 공세에 넘어갔던 사람들이 점점 진실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농심 라면을 먹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역시 가짜는 가짜구나. 진짜의 가치를 이제야 안다. 리온그룹의 몰락은 생각보다 빨랐어요. 식품안전기준청에서 대규모 리콜 명령을 내렸고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흉내내려고 급조한 공장들은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비크람 샤르마는 더 이상 언론 앞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한때 인도의 라면 황제라고 자칭했던 그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어요. 그들의 탐욕이 결국 자신들의 발목을 잡은 거였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우리 농심의 진짜 가치가 증명된 것 같아 뿌듯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현실이 씁쓸했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진짜는 가짜를 이길 수밖에 없다는 진리였어요. 리온그룹의 몰락을 통해 인도 소비자들도 이제 깨달았을 겁니다. 진정한 품질과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2024년 11월 15일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농심 본사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졌어요. 인도 시장에서 완전 철수한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철수 발표가 나자마자 인도 경제계는 충격에 빠졌어요. 농심이 인도에서 차지하고 있던 시장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컸거든요. 연간 2억 달러 규모의 매출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였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건 우리와 거래하던 대형 유통업체들이었어요. 빅바자, 릴라이언스 프레시, 스펜서스 같은 주요 슈퍼마켓 체인들이 갑작스럽게 매출 공백을 메워야 하는 상황에 처했죠. 릴라이언스의 구매 담당자 아르준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민석, 우리 매장에서 농심 제품이 차지하던 매출이 월 50만 달러였어. 이걸 어떻게 메우라는 거야? 하지만 정말 마음 아팠던 건 일반 직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농심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일자리가 무려 2만 5천 개나 됐거든요. 공장 직원들, 유통업체 직원들, 마케팅 대행사 직원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된 거예요. 델리 공장에서 15년간 일해온 라메시 아저씨가 저를 찾아왔을 때 정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민석 사장님,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15년 동안 성실히 일했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그분의 눈물을 보면서 저도 울컥했어요. 경제적 충격은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퍼져나갔습니다. 농심의 원재료를 공급하던 인도 농민들도 큰 피해를 봤어요. 매년 우리가 구매하던 양파, 마늘, 향신료만 해도 수천 톤이었거든요. 펀자브 지역의 농민조합장 구루프리트 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농심이 우리 농산물의 30%를 구매해줬는데 이제 어디에 팔라는 거냐? 실업률 증가는 연쇄 반응을 일으켰어요. 소비 위축, 내수 경기 침체로 이어지면서 인도 경제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경제 전문가들은 농심 철수가 인도 GDP의 0.1%포인트 하락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인도 상공회의소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우리는 단순한 종교적 이슈로 인해 경제적 파트너를 잃었다. 이는 매우 근시안적인 결과다. 가장 아이러니했던 건 농심을 비난했던 사람들조차 경제적 타격을 실감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시위에 참여했던 상인들이 매출 감소를 호소하고 농심 제품을 불태웠던 청년들이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뭄바이의 한 경제학과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우리는 감정적 대응으로 실질적 이익을 포기했다. 한국 기업 하나의 철수가 이렇게 큰 경제적 공백을 만들 줄 몰랐다. 저는 매일 밤 호텔방에서 인도 경제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한국 기업이 글로벌 경제에서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문화적 오해 하나로 이런 경제적 재앙이 벌어진다는 게 안타까웠거든요. 농심의 철수는 단순히 한 기업의 사업 중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의 경제력과 글로벌 영향력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떠나자 생긴 공백을 아무도 메울 수 없다는 현실이 바로 그 증거였죠. 농심이 완전히 철수한 후 한 달이 지났을 때 리온그룹은 대대적인 마케팅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진정한 인도인을 위한 라면이 왔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전국 방송에 광고를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저는 델리의 한 대형마트에서 리온그룹의 제품을 직접 구매해봤습니다. 포장지만 봐도 조잡함이 눈에 띄었어요. 농심의 정교한 디자인을 흉내내려 했지만 색감도 어설프고 재질도 떨어졌죠. 실제로 먹어본 순간 경악했습니다. 면발은 뚝뚝 끊어지고 국물은 짠맛뿐이었어요. 30년간 라면을 연구해온 농심의 기술력을 하루아침에 따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착각이었던 거죠. 소비자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온라인 리뷰에는 혹평이 쏟아졌어요. 이게 라면이냐, 밀가루 죽이냐, 농심 라면이 그립다. 돈 아까웠다는 댓글들이 넘쳐났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터졌어요. 리온그룹의 제품을 먹고 복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속출한 거예요. 첸나이에서만 50명이 병원에 실려갔고 위생검사 결과 대장균이 기준치의 10배나 검출됐습니다. 비크람 샤르마는 또다시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이번엔 변명에 급급했어요. 일시적인 품질 관리 문제일 뿐이다. 곧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소비자들의 신뢰는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죠. 식품안전기준청에서 리온그룹에 대규모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국 매장에서 제품을 회수하고 공장 가동을 중단하라는 지시였어요. 리온그룹은 하루아침에 수십억 루피의 손실을 입게 됐습니다. 가장 치명적이었던 건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이었어요. 2만 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법정에 섰습니다. 변호사 라지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농심이라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리온그룹은 절망적인 마케팅을 시도했습니다. 유명 배우들을 섭외해서 거액의 광고비를 쏟아부었지만 효과는 미미했어요. 아무리 화려한 포장을 해도 제품 자체가 형편없으면 소용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죠. 주가도 폭락했습니다. 리온그룹의 주식은 상장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주요 투자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어요. 한때 농심의 대체제라고 호언장담했던 그들의 몰락은 참으로 빨랐습니다. 인도 언론들도 리온그룹에 대해 혹독한 비판을 쏟아냈어요. 이코노믹 타임스는 탐욕이 부른 자업자득이라고 평가했고 힌두스탄 타임스는 진짜를 대체할 수 있다는 오만의 결과라고 꼬집었습니다. 비크람 샤르마는 결국 CEO직에서 사임했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농심의 기술력을 우습게 봤던 게 실수였다. 진정한 품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다. 리온그룹의 처참한 실패를 지켜보면서 저는 뿌듯함과 동시에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한국 기업의 진짜 실력이 증명된 건 자랑스러웠지만 이런 식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현실이 씁쓸했거든요. 결국 진짜는 가짜를 이길 수밖에 없다는 진리가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었습니다. 인도에서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농심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방글라데시였어요. 2024년 12월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방글라데시 진출을 검토해보자.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인도에서 겪은 트라우마가 너무 컸거든요. 하지만 방글라데시 정부의 적극적인 러브콜을 받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카에 도착한 첫날, 방글라데시 투자청 청장 라흐만이 직접 공항에 나와서 저희를 맞이해줬어요. 농심 같은 글로벌 기업이 우리나라에 온다니 정말 영광입니다라고 말하며 환한 미소를 지었죠. 방글라데시는 인도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농심의 성공 사례를 면밀히 연구해왔더라고요. 그들은 우리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이미 파악하고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방글라데시 정부의 상생 제안이었습니다. 단순히 공장 부지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현지 농산물 구매 계약까지 함께 제시한 거예요. 농심이 성공하면 우리 농민들도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철학이었죠. 농업부 장관 나시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농심과 윈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양파, 마늘, 향신료를 우리가 최고 품질로 공급하겠어요. 실제로 방글라데시의 농산물 품질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토양이 비옥하고 기후도 좋아서 향신료의 향이 인도보다 더 진했어요. 게다가 가격도 합리적이었죠. 2025년 2월 드디어 다카 외곽의 농심 방글라데시 공장이 착공됐습니다. 기공식에는 총리까지 참석해서 축사를 해줬어요. 농심의 방글라데시 진출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공장 건설 과정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현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러 나왔거든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진심은 통했어요. 그들의 따뜻한 마음을 받으며 저는 다시 한번 희망을 품게 됐습니다. 6개월 후 첫 제품이 출시됐을 때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방글라데시 소비자들은 농심 라면을 열광적으로 환영했습니다. 진짜 한국의 맛이다.
품질이 정말 좋다는 찬사가 쏟아졌죠. 더 놀라운 건 경제 효과였어요. 농심 공장 하나가 들어서면서 3,000개의 직접 일자리와 1만 개의 간접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주변 농촌 지역의 소득도 30%나 증가했어요. 방글라데시 언론들은 농심을 경제 발전의 파트너라고 극찬했습니다. 데일리 스타는 농심이 보여준 상생 모델이 다른 외국 기업들의 모범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어요. 가장 기뻤던 순간은 현지 농민 카림 할아버지가 저를 찾아왔을 때였어요. 농심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아났어요. 정말 고맙습니다라며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방글라데시에서의 성공은 농심에게 새로운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선 진정한 재기의 순간이었어요. 방글라데시에서의 성공을 발판으로 농심은 글로벌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도에서의 실패가 뼈아픈 교훈이 되었거든요. 본사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최고 경영진들이 모여서 문화적 다양성 존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단순히 제품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현지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사업 방식을 바꾼 거죠. 가장 먼저 시작한 건 문화연구팀 신설이었어요. 각 진출 국가별로 종교, 문화, 음식 습관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팀을 만들었습니다. 인도 사태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였어요. 저는 새로 신설된 글로벌 문화연구소의 아시아 담당 디렉터로 임명됐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전략 수립이었어요.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각국의 문화적 특성을 면밀히 분석했죠. 놀라운 발견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이 다수인데 할랄 인증이 필수였습니다. 태국은 왕실에 대한 존경이 깊어서 왕실과 관련된 마케팅을 조심해야 했고요. 농심은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각국별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인도네시아용 할랄 라면, 태국용 또면만 라면 등 현지 입맛에 맞는 제품들을 내놓은 거죠. 동시에 농심은 다른 한국 기업들과도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삼성, LG, 현대 등 주요 기업들과 해외 진출, 문화 리스크 관리 협의회를 만들어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더 중요한 건 인도와의 관계 회복 노력이었습니다. 농심은 인도문화연구소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인도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비즈니스를 떠나 진정한 문화 교류를 추진한 거죠. 2025년 하반기부터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농심의 새로운 접근법이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 큰 성공을 거둔 거예요. 베트남에서는 현지 쌀국수 문화를 접목한 쌀라면이 대박을 쳤고, 태국에서는 현지 향신료를 활용한 라면이 현지인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가장 보람찬 순간은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농심의 사례를 연구하겠다고 연락이 왔을 때였어요. 실패를 성공으로 바꾼 기업 문화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케이스 스터디를 만들겠다는 거였죠. 농심의 변화는 한국 기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농심의 교훈을 배워 해외 진출 시 문화적 요소를 더욱 신중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 되려면 기술력과 자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말이에요. 상대방의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라는 걸 배웠죠. 인도에서의 실패가 오히려 농심을 더 강하고 지혜로운 기업으로 만들어준 셈이었습니다. 농심이 인도를 떠난 지 1년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인도에서 농심의 귀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가장 먼저 움직인 건 경제계였습니다. 인도 상공회의소 회장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농심의 철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보다 훨씬 크다. 우리는 감정적 대응으로 실질적 이익을 잃었다. 숫자로 보니 충격적이었어요. 농심 철수 후 관련 산업의 실업률이 15%나 증가했고 지역 GDP는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한 기업의 철수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아무도 몰랐던 거죠. 더 놀라운 건 일반 소비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소셜미디어에는 농심 라면이 그립다는 게시물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리온그룹 라면 먹고 농심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댓글들이 바이럴을 탔어요. 뭄바이의 한 대학생 프리안카가 시작한 온라인 캠페인이 화제가 됐습니다. 농심 컴백 캠페인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100만 명이 서명에 참여했어요. 우리가 농심에게 상처를 줬지만 다시 기회를 달라는 내용이었죠. 인도 언론들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농심 사태를 재검토해야 할 때라는 사설을 실었고 힌두스탄 타임스는 종교와 경제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가장 극적이었던 건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 변화였습니다. 한때 농심을 맹렬히 비난했던 스와미지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농심의 의도가 악의적이지 않았다는 걸 이제 안다.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다. 인도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상무부 장관이 한국 대사관을 방문해서 농심의 재진출을 환영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심지어 특별 인센티브까지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델리의 농심 옛 공장 앞에서는 연일 시위가 벌어졌는데 이번엔 농심의 복귀를 요구하는 시위였어요. 농심 컴백,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달라는 팻말을 든 사람들이 거리를 메웠습니다.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한 시민이 이렇게 말했어요. 농심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떠나고 나니 그들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중요했는지 깨달았다. 경제 전문가들도 한 목소리로 농심의 복귀 필요성을 주장했어요. ICICI 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농심 같은 글로벌 기업의 재진출이 인도 경제 회복의 열쇠라고 분석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농심 인도 지사 직원들이 보낸 편지였어요. 15년간 농심에서 일했던 라메시 아저씨가 대표로 편지를 썼는데 농심이 우리에게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가족 같은 존재였다며 복귀를 간절히 호소했어요. 인도 젊은 층의 반응도 눈에 띄었습니다. MZ세대들이 농심 리턴 챌린지라는 해시태그를 만들어 SNS에서 농심 복귀 캠페인을 벌였어요.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심을 그리워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진 거죠. 한국 대사관 관계자가 저에게 연락을 왔어요. 인도 정부에서 농심 복귀를 위한 특별 조건을 제시하고 싶어 한다. 본사에 전달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농심의 진가가 인정받는 것 같아 뿌듯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하는 현실이 씁쓸했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진정한 가치는 결국 인정받는다는 진리였습니다. 2025년 12월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농심이 인도 재진출을 공식 발표한 거예요. 1년 반 만의 극적인 복귀였죠. 본사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치열한 고민이 있었어요. 한번 상처받은 시장에 다시 들어간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인도의 간절한 요청과 변화된 분위기를 보며 용기를 냈습니다. 재진출 발표 기자회견은 뉴델리 한국문화원에서 열렸어요. 농심 회장님이 직접 참석하셨는데 첫마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겸손하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어요. 농심은 인도 재진출에 앞서 6개월간 문화 연구와 현지 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힌두교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현지 식품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거죠. 가장 혁신적이었던 건 상생 파트너십 모델이었어요. 단순히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인도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재구성한 겁니다. 매출의 일정 비율을 현지 사회 공헌에 사용하고 인도 청년들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죠. 새로운 델리 공장 착공식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몰려왔어요. 한때 농심을 비난했던 사람들도 환영 현수막을 들고 나와서 응원했습니다. 웰컴 백 농심, 함께 성장하자는 구호가 하늘을 찌를 듯 울려 퍼졌어요. 인도 총리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농심의 복귀는 한국과 인도의 새로운 협력 시대를 여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어요. 첫 제품 출시일, 전국 매장 앞에는 긴 줄이 섰어요. 1년 반 동안 농심 라면을 그리워했던 사람들의 열정이 폭발한 거죠. 첫날 매출만 1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라메시 아저씨를 다시 만났을 때였어요. 공장에서 15년간 일했던 그분이 새 공장의 생산팀장으로 복귀한 거예요. 농심이 돌아와줘서 정말 고맙다며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농심의 성공적인 재진출은 다른 한국 기업들에게도 희망이 됐어요. 문화적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이 농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농심 인도지사는 철수 이전보다 더 큰 성과를 거뒀어요. 매출은 150% 증가했고 고용 창출 효과도 2배로 늘었습니다. 진정한 상생의 결과였죠. 인도의 한 경제 전문지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농심의 복귀는 단순한 기업의 사업 재개가 아니다. 이는 서로 다른 문화가 이해와 존중을 통해 하나가 되는 과정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글로벌 기업이란 어려움을 피하는 기업이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강해지는 기업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농심의 인도 재진출은 단순한 비즈니스 성공을 넘어선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과 인도, 나아가 전 세계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감동적인 한국 기업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도 델리 공장에서는 한국의 기술과 인도의 열정이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글로벌 협력의 모습이겠죠.